네, 네, 계속하겠습니다. 제 13번 부작위범의 실행 차수입니다. 네, 이것도 사실 의미가 있는 판례이긴 합니다. 왜냐면 부작위범 언제 실행 차수가 인정될까? 사실은 학설 대립이 있습니다. 학설 대립. 그 한번 간단하게 보고 요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파란색. 바위가 있고, 네,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저가 있고, 아이 아빠입니다. 아빠가 있고 자기 아들이 물에 빠집니다.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아버지가 수영 선수입니다. 요 정도 물에 빠진 아이는 구조할 수 있습니다. 구조할 수 있는데 구조하지 않는 부사기로 사망했다면 부사기에 의한 살인죄로 처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문제는 이 부사기범의 실행차수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실행차수가 인정되면 미수가 되니까. 그러면 네, 거기 학설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최초 구조 가능 시설. 설이 있고, 그 다음에 위험 정대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최후 구조 가능 시설이 있습니다. 예, 최후 구조 가능 시설은 뭐겠습니까? 아이가 물에 탁 빠졌습니다. 아버지가 그걸 확인했습니다. 그럼 지금 최초로 구조 가능한 시간이 되죠. 아이가 물에 빠졌음을 확인하고도 그 즉시 뛰어들지 않는다. 실행차수로 인정해 버립니다. 아이가 물에 빠졌네 하고도 바로 뛰어들지 않았다. 어떤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너무 실행차수 시기를 빨리 앞당긴 겁니다. 왜냐면 아무리 수영 선수라도 자기 애가 물에 빠졌잖아요. 그러면 좀 더 안전하게 하도록 옆에 혹시나 밧줄이 있는지 또는 튜브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걸 같이 던져놓고 뛰어드는 것도 맞겠죠. 예를 들어서 최초 구조 가능 시설은 통설이나 판례 입장이 될 수 없는 게 너무 실행 차수 시기를 빨리 앞당긴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런 경우잖아요. 수영 선수가 딱 뛰어들고 합니다. 딱 발견하고 우리 아들 하고 있는데 옆에 경찰이 있다가 탁 바로 붙잡습니다. 너 지금 바로 즉시 안 뛰어들었어. 너 부작위에 의한 살인 미수죄야. 너무 앞당긴 거잖아요. 근데 최후 구조 가능 시설은 제 아이가 물에 완전히 부 가라앉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뛰어들지 않으면 이 아이는 구조했다 하더라도 물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사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 즉 최후의 구조 가능한 시점을 딱 지날 때 실행차수가 인정된다. 이런 것은 실행차수 시기를 너무 뒤로 늦춘 겁니다. 오히려 생명이라는 보호법익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 라고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것. 위험 정대설이 하자들 입장에서는 통설입니다. 왜냐면 이런 경우에죠. 물에 빠졌고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막 어프업합니다. 들락날락합니다. 물에 이렇게. 지금이라도 뛰어들지 않으면 보호법익인 생명의 위험이 증가될 수 있다. 이때 뛰어들지 않으면 실행사수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맞을 겁니다. 그래서 바로 구조 의무지체로 보호법익에 대한 위험이 증대될 때 이때 실행사수 인정합니다.
네, 요때 실행사수를 인정하게 된다. 이게 위험정대설이고 이게 통설적인 입장입니다. 이번에 나온 판례도 요 위험정대설을 취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역시 이제 이것도 판례 입장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요 판례죠. 먼저 해설 한번 보면 해설에서 대가로 1번이죠. 대가로 1번. 이제 업무상 배임죄입니다.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과의 신인관계에서 일정한 의무에 따라 사무를 처리할 법적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상황에서 당연히 할 것이 법적으로 요구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 부사기에 의해서도 업무상 배임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형법 공부하다가 웬만해서는 부사기에 의해서 다 가능하죠. 딱 한 개가 안 됩니다. 그 안 되는 한 개가 뭡니까? 부사기에 의한 교사, 요것만 불가능합니다. 나머지는 다 됩니다. 부사기에 의한 교사, 그것만 안 되고. 그래서 업무상 배임죄도 부사기로서도 충분히 범할 수 있고 계속 봅니다. 그러한 밑줄 딱 보시면 요것도 출제 가능한 지문으로 판단됩니다. 보겠습니다. 그러한 부사기를 실행차수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작위 의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사무처리 임무를 부여한 사람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으리라고 객관적으로 예견되는 경우 등으로 구순요건적 결과 발생, 즉 타인 사무처리자가 지금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정대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구순요건적 결과 발생의 위험이 구체화한 상황입니다. 위험이 구체화한 상황에서 부사기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바로 위험정대설을 취한 것으로 평가되는 겁니다. 위험정대설. 바로 그래서 핵심적인 키워드가 방금 그 심표 있죠. 구순요건적 결과 발생의 위험이 구체화된 상황에서 부사기가 이루어지면 실행사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요 박스 문제를 한번 보시면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인 피해자 조합을 위해 환지, 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피고인이 사업 실시 계획의 변경에 따른 일부 환지 예정지의 가치 상승을 청산 절차에 반영하려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렇죠? 이 환지 예정지의 가치 상승분을 청산 절차에 반영하려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뭔가 이게 부사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바로 도시 재개발 사업의 시행자인 피사 조합입니다. 도시 재개발 조합의 일을 처리하던 피고인이 환지 예정지가 있는, 환지라고 하는 것은 땅을 교환하는 겁니다. 환지 예정지가 있고 그 땅의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조합을 위해서 그 가치 상승분을 반영해 주는 게 맞습니다. 아니면 조합에게, 재개발 조합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이 가치 상승을 청산 절차에 반영하지 않은 채 대행회사 대표이사직을 사임해버립니다. 즉 업무상 타인 사무처리자 지위를 벗어나 버립니다. 여기 문제된 겁니다. 아니 네가 대표이사 사임하기 전에 요런 게 있으면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 너 그거 반영하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부사기로 지금 재판받고 있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부사기에 의한 업무상 배임의 실행차수가 인정되는가의 문제입니다. 물론 요거 갖고는 알기 힘들죠. 다만 요거는 비록 가치 상승을 청산 절차에 반영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떠났다 하더라도 아직 방금 본 것처럼 위험이 구체화된 상황이 아닙니다. 왜? 지금이라도 가치 상승을 반영하지 않으면 더 이상 청산 절차에 반영할 수 없는 마지막 시기가 있겠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피고인이 대표이사직을 사임했다 하더라도 아직 한 일주일 정도 더 여유가 있다면 새로 선출된 대표이사가, 후임 대표이사가 이 가치 상승분을 충분히 청산 절차에 반영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충분히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비록 부사기를 하고 사임했다 하더라도 충분히 가치 상승분을 그 청산 절차에 반영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기회는 여전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위험이 구체화된 상황 하에 사직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부사기에 의한 실행차수가 인정되진 않는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렇죠. 뭐 이런 판례들을 안 보고 어떻게 맞춥니까? 그렇죠. 이런 것을 이제 그래서 판례는 보고 전이한 수험생은 맞출 수 있지만 전혀 안 본 상태에서 심장관론 이런 것도 나옵니다. 이거 뭐야?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참 수험생 입장에서는 참 공부할 건 맞습니다. 여태까지 공부를 했는데 이제 자 이것만 보면 되겠지 했는데 78회가 계속 또 나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 뭐 법이 바뀌기도 하고. 예, 여기 이제 네 13번이고 예, 그다음 이것도 안 돼. 어떻게 알았어? 그, 아, 요 14번은 그냥 그 별을 안 해놨습니다. 이거 뭐 출제하기 약간 애매하긴 하고 보수 봤을 때 그냥 서술 한번 읽어봅니다. 왜냐면 그 차량 두 대가 때를 지어서 막 위험하게 운전하는 겁니다. 하나는 람보르기니고 하나는 BMW i5 한 2억이 넘는 차들이 인천 그 영종도 있죠. 영종도 그 도로를 밤에 다른 차들이 위험을 느낄 정도로 시속 200km 가까이 막 이렇게 줄을 지어서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 공동위험 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고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15번 글씨가 엄청 큽니다. 네. 광인방매 네, 이런 것만 있으면 얼마나 편합니까? 먼저 네, 글씨가 너무 크다. 정당방매 그리고 광인방매 승인 요건은 우리가 뭐 요리 공부했죠. 객주상입니다. 객관적 정당 상황, 주관적 정당 요소, 그리고 상당성, 그리고 광인방매는 객, 주 더하기 네, 상당성 추가하고 그리고 객관적 정당 상황 이게 21조랑의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고 그리고 주관적 정당화 요소 주관적이니까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잖아요. 공격의사입니까? 방위의사입니까? 방위의사죠. 방위의사. 그리고 상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는데 필요한 정도만 방위 혐의로 나가야 되되 필요한 정도를 넘어갔다. 상당성을 초과했기 때문에 과잉 방위된다. 그런데 지금은 뭐 이거죠. 이건 완전히 새로운 건 아닙니다. 피고인이 피해자하고 싸움 중입니다. 싸움 중에 피해자를 때려가지고 언어장애, 우측 반신마비 등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과잉 방위에 해당하는가? 어떤가요?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싸운다는 것은 서로 치고받고 싸우니까 현재 부당한 침해가 있습니다. 문제는 싸운다는 것은 방위의사입니까? 공격의사입니까? 공격의사잖아요. 그러면 주관적 정당 요소 없습니다. 정당 방위도 안 됩니다. 과잉 방위도 될 수 없습니다. 비록 상당성을 초과했다 하더라도 과잉 방위도 방위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누가 봐도 공격의사입니다. 싸우다는 거. 그러니까 뭐 과잉 방위에 해당한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질문 됩니다. 틀린 질문 됩니다. 이런 것만 있으면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래서 밑에 해설을 보시면 가장 의미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그렇죠. 밑으로 남고 공격할 의사입니다. 공격할 의사. 그리고 네 16번 정당혐의. 뭐 이런 것은 출제됩니다. 항상 보면 모욕죄 명예훼손대 관련 판례들이 매년 나오고 있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재판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왜냐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형사사건의 그 피고인이 될 확률은 거의 적겠죠. 뭐 여러분들이 살아가다가 뭐 강도나 살인 그렇게 범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보통 법정에 서게 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입니다. 인터넷 댓글을 함부로 달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상대방이 기분 나빠가지고 고소해버렸다. 그럼 경찰서 가서 조사받고 기소당하고 재판받기도 하고 번거로워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뭐 인터넷 등에 글을 쓸 때 좀 신중을 기해가지고 아주 공공이익을 위해서 자성한다. 네, 그런 게 아니라면 네, 자성 안 한 것도 괜찮은데 괜히 이상한 글 남겼다가 그게 나중에 자기한테 화살이 돼서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부사관 교육생입니다. 이 피고인들이 동기들과 함께 사용하는 단체 채팅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도관이든 피해자가 그 목욕탕 청소 담당에게 과실 지적을 많이 합니다. 과실. 이걸 이렇게 깨끗하게 해야지 왜 그걸 이렇게 계속 하잖아요. 아주 깐깐한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동기들하고 단체 채팅방에 서로 막 뭐 자유롭게 대화를 합니다. 뭐 이렇게 단체 채팅방 하면 서로 자기 상사들 욕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에이 합니다. 그러다가 뭐라겠습니까? 도라이 크크크 쓰기가 그렇게 많은데 그 지도가 참 막 그런 것까지 지적하냐? 에이 도라이. 요거 딱 한 줄입니다. 그걸 게시하여 공연히 상간인 피해자를 모욕했다면 상간 모욕죄가 성립하는가? 어떤가요? 일단 도라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거 사실, 진실한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증거에 의해서 입증이 가능한 게 아니고 추상적 판단이나 겸멸적인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그 사람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제할 만한 표현이 맞습니다. 따라서 이건 상간 모욕죄의 구속요건 해당성은 인정됩니다. 구속요건 해당성 인정됩니다. 그러나 위법성이 뭐 해설 보셔도 알겠지만 어차피 동기들끼리만 채팅하고 있고 서로 뭐 자유자재로 뭐 이렇게 서로 좀 뭐 상사 욕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또 차지하는 모욕적 표현도 딱 한 줄입니다. 도라이 요 정도잖아요. 또 차지하는 비중도 적은 데다가 이 채팅방에 있었던 모든 참가자들이 어느 정도 요 정도 표현을 계속 해왔던 겁니다. 예, 따라서 이런 것은 결론적으로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래서 위법성이 조화되고 20조 정당 힘으로서 위법성이 조화되어 상간모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뭐 출처하기 좋잖아요. 도라이 크크 이런 식으로. 그다음 제 17번 정당 행위. 네, 그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은 네, 이걸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자입니다.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자가 타인의 의뢰에 의해서 돈을 받고 감정평가를 업으로 하는 것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감정평가업자가 아닌데 돈 받고 이 부동산의 감정 가격이 어느 정도 된다. 그걸 업으로 하면 처벌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 감정평가사 아닌 사람입니다.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사람이 그 다음 이걸 잘 찾으면 되죠. 법령에 근거한입니다. 법원의 적법한 결정이나 촉탁에 따라 그 감정사항에 포함된 토지 등의 감정평가를 한 행위는 형법 20조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하는가? 어떤가요? 그냥 우리 느낌에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판례를 쭉 공부하다가 법원의 결정을 위반하면 법의 보호를 안 해주죠. 네, 이건 뭡니까? 법령에 근거한 법원의 적법한 결정이나 촉탁에 따라서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20조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라고 봅니다. 법원의 결정이나 촉탁에 따라서 한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구술권에 대해서 인정됩니다. 왜? 감정평가업자 아닌 자가 돈을 받고 한 건 맞으니까 구술권에 대해서 인정되되 법원의 적법한 법령에 근거한 법원의 결정이나 촉탁에 따라서 한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요 부동산에 여기 막 뭐가 있느냐면 이 부동산을 이걸 이제 뭐 수용하거나 공공용지 뭐 협의 취득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감정을 평해야 됩니다. 이 부동산의 가격을. 근데 여기에 산양삼이 있습니다. 산양삼이. 그러면 뭐 일종의 삼이잖아요. 인삼처럼. 그러면 일반적인 감정평가업자는 이 가격 모릅니다. 감정평가업자가. 그러니까 다만 이 사건 피고입니다. 그렇죠. 아주 오랫동안 10만위 일도 했고 10만위까지 하고 그러면 요 정도 자라고 몇 년생 요런 것은 가격이 얼마다. 비록 이 사람이 감정평가업자는 아니지만 법원이 얘를 초탁했습니다.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법원은 각 분야에 대한 전문가를 따로 전문가 풀을 딱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안이 문제되었을 때 그 전문가를 초탁하는 겁니다. 물론 이 사람은 감정평가업자는 아니지만 삼에 대해서는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토지에 요 산양삼이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평가업자는 모릅니다. 감정평가업자가 이걸 어떻게 합니까? 부동산에 건물만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위치 부탁해가지고 이 사람이 감정평가를 한 겁니다. 법원의 적법한 결정이나 초탁에 따라서. 그럼 처벌 안 되는 게 맞잖아요. 의외로 억울하잖아요. 법원이 하라고 했는데 가망 쳐넣는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찾으면 됩니다. 법령에 근거한 법원의 결정이나 초탁에 따라 그렇게 했다면 사회상규에 바로 20조 정당행위에서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제가 사실관계로 간 겁니다. 사실관계. 감정평가업체 아닌 피고인들이 법원의 감정인치정 그리고 감정 초탁받고 산양삼 수량 품종 원산지 저정 수확기 및 손실 보상에 대한 감정을 했습니다. 얘들은 삶에 대해서는 전문가니까. 따라서 그 실질적 내용 중에 토지 등의 감정평가 행위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는 법령에 근거한 결국 이겁니다. 법령에 근거한 법원의 적법한 결정 및 초탁에 의한 것으로 정당행위 등하여 위법성이 초과된다. 옳은 지문입니다. 그리고 18번 법률을 참고입니다. 법률 위반 혐의 중간입니다. 법률 위반 혐의 중간에 일시적으로 판례에 따라 그 혐의가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되었던 시절이 있었다. 그것만 가지고는 자신의 혐의가 처벌되지 않는 것으로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할 수 없다. 맞습니다. 그냥 법률 위반 혐의를 여기서 쭉 계속 이렇게 포괄리점입니다. 이렇게 해왔는데 요 중간쯤에 판례가 이건 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하다가 다시 판례 입장이 더 바꾼 겁니다. 또 처벌합니다. 계속적으로. 근데 얘는 이제 이걸 딱 문제 삼은 겁니다. 아니 법률 위반 혐의 중간에 판례가 이걸 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시절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비겁한 변명입니다. 그 이전에도 이외에도 그러면 처벌된다는 것까지 알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런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맞습니다. 그 다음 19번은 별표 하진 않았고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제 20번입니다. 별이 두 개입니다. 방조범에서 전화합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건 무조건 출제됩니다. 출제돼야 되겠죠. 기존 입장을 바꿨습니다. 기존 입장을 바꾼 겁니다. 기존에는 우리가 요리 봤죠. 인터넷 링크라는 겁니다. 링크는 어떠한 사이트가 있다는 연결 통로 그리고 주소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링크 그 자체만 가지고는 공중 송신권 또는 저작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한 방조가 아니다. 이 입장이었잖아요. 링크를 해준다. 그 자체만 가지고는 저작재산권 침해를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도와주는 행위가 아니다. 그래서 링크를 한 것만 가지고는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이 입장이었는데 이 전합의 판결 입장에서 이제 바꿨습니다. 무조건 링크는 방조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게 아니고 좀 다시 한 번 더 재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합의 판결이 새로 쭉 나온 겁니다. 뭔가 이렇게 기노이고.
실제로 일본 문제가 이렇게 안 긴데. 뭔가 파워포인트 작업하다가 네, 지금 여기는 뭐 이렇게 나와 있으면 여러분 갖고 있는 자료에는 두 줄이잖아요. 두 줄인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요거는 보니까 각 주에 있는 건데, 그러니까 요걸 생략하고 이렇게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이렇게 바로 시작합니다. 이건 각 주에 있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맞죠? 네, 요건 각 주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갖고 있는 자료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실제로 시험장에서 이렇게 지문 내면 너무 길잖아요. 예, 먼저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나 그 게시물이 위치한 웹페이지 등에 연결되는 키워드는 바로 링크입니다. 링크를 한 행위입니다. 링크를 하는 행위는 공중송신권 침해 행위의 구순 요건인 전송에 해당하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럼 먼저 공중송신권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각 주에 있고, 그쵸, 여러분 이제 그 자료에 각 주에 있고, 파워포인트에는 여기 나와 그러네요. 보시면 공중송신은, 그쵸, 공중은 불특정 다수인입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바로 저작물, 실련, 음반, 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공중에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 통신의 방법에서 송신하거나 이용해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전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해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게 이제 전송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저작권자입니다. 영화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영화. 그렇죠. 그런 것을 인터넷이나 유무선으로 막 팔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웹페이지에 접속해가지고 다시 보기 그렇게 해가지고 뭐 미드라든지 미국 드라마라든지 또는 유명한 영화를 다시 볼 수 있잖아요. 이런 게 공중송신권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웹페이지 통해서 많이 팔잖아요. 여기 이제 공중송신권인데 봅니다.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나 게시물이 위치한 웹페이지입니다. 그러면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웹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저작권을 갖고 있는 공중송신권을 갖고 있는 그 영화라든지 드라마 이런 게 있죠. 이런 것을 얘들이 침해하는 겁니다. 불법적으로 복제해가지고 막 파는 겁니다. 뭐 이렇게 그죠. 여기 이제 유료 회원들이 돈 내고 내가 뭐 원하는 시간대에 볼 수 있잖아요. 다시 보기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영화를 막 보는 겁니다. 이런 게 바로 공중송신권을 갖고 있는 그 실제 영화 제작자들을 침해하는 겁니다. 얘들이 불법적으로 복제해가지고 막 파는 겁니다. 여기 이제 전송하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피고인이 이 사건 피고인이 자신이 개설한 뭐 웹사이트입니다. 자신의 웹사이트. 또 얘는 이것을 개설한 이유가 영리적 계속할 목적입니다. 단 한 번 정도가 아니고 자기도 이제 뭐 회원으로부터 돈을 받고 다시 보기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유료 사이트입니다. 돈을 내고 가입한 사람들이 다시 보기 탁 누르면 요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외국에 있는 이 웹사이트로 링크가 됩니다. 일단 누르면 이쪽 사이트로 링크가 되도록 하는 겁니다. 요겁니다. 이런 경우 되게 많죠.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웹페이지 중국이라든지 외국에 있을 것이고 그럼 우리나라 사람이 자기가
바로 영리적 개소조 목적으로 자기도 웹사이트를 하나 딱 개설해가지고 회원들로부터 돈을 받고 매월 어느 정도 돈을 받고 이 회원들이 여기에 있는 것 중에 다시 보기 사이트를 딱 누르면 다시 보기 이걸 딱 누르면 이쪽으로 이 웹페이지로 연결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링크를 해두는 겁니다. 여기 혹시 1번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나 게시물이 위치한 웹페이지 등에 연결이 되는 링크를 하는 것은 공중송신권 침해 행위의 구순 요건인 전송에 해당하는가? 어떤가요? 전송은 얘가 하는 겁니다. 이 웹페이지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막 전송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링크를 하는 것은 전송하는 게 아니고 이쪽으로 연결되는 주소를 표시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얘가 요렇게 가는 것이지 이걸 요렇게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는 건 아닙니다. 전송은 얘가 하는 것이고 얘는 연결해 줄 뿐입니다. 예에 따라서 전송에 해당한다. 요건 틀린 지문이 됩니다. 요건 틀린 지문이 됩니다. 그리고 2번 예, 그래서 일단 방금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건 출전 확률이 높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은 그 정도 되면 재형법중주의의 문제로 넘어가는 것 같으니까 2번 답은 2번. 예,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인 영상 저작물에 연결되는 링크를 자신이 운영하는 다시 보기 링크 사이트에 키워드는 요걸 잡으면 됩니다. 영리적 계속적으로 게시했다. 영리적 계속적으로 게시한 경우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클릭을 통해 저작자의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웹페이지에 직접 연결됩니다. 이 링크를 통해서 이쪽으로 직접 연결되잖아요. 침해하는 웹페이지에 직접 연결되더라도 링크를 하는 행위는 공중송신권 침해 행위의 실행 자체를 용이하게 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링크 행위만 가지고는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어떤가요? 기존 판례 입장에 따른다면 링크를 하는 것만 갖고는 연결하거나 그 웹페이지의 위치나 경로, 주소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링크만 가지고는 방조라고 볼 수 없다. 이 입장을 폐기한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영리적 개소적으로 게시했다. 그래서 일단 머릿속에 넣어둬야 되는 게 이제는 바뀐 판례에 따르더라도 링크를 하는 것만 갖고는 무조건 또 방조가 된다. 그건 아닙니다. 링크를 했지만 방조가 여전히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링크 개념을 다시 검토해가지고 요 정도 링크는 방조로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세분하게 됩니다. 구분하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얘가 영리적 계속적으로 그렇죠. 영리적 계속적으로 이걸 자기 사이트를 설치해가지고 지속적으로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사이트에 연결시켜주고 있으면 이런 것은 방조로 처벌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요 정도면 얘들아 이건 방조의 행위에 해당한다 벌써 다 틀렸습니다. 영리적 계속적으로 요 단어가 있으면 그 다음 3번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의 고입니다. 그렇죠. 방조범은 이중의 고가 필요하죠. 방조범의 고의는 이중의 고가 필요합니다. 바로 도와준다는 방조의 고의. 그렇죠. 정범의 범죄 실행을 용이하게 도와준다는 생각, 방조의 고의하고 또 필요한 게 정범의 고의입니다. 이 정범의 고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범으로 행위하겠다. 그게 아니고 정범의 행위가 구순 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죠. 정범의 행위가 구순 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함으로 맞죠. 요 아까지는 여태까지 일반적으로 이미 공개되어 있었던 지문입니다. 그래서 정범의 고의라고 하는 것은 범죄의 구체적 내용까지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잖아요.
추몽이가 용팔이한테 뭐 총을 딱 빌려줍니다. 총을 빌려줍니다. 얘가 사람을 죽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려줬습니다. 근데 얘가 언제 어디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사람을 죽일 것인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래도 내가 총을 빌려줬으니 얘가 이 총 가지고 뭐 사람을 살해하겠구나, 또는 뭐 강도 살인과 같이 강도 기회에 사람을 살해할 수 있다. 그런데 뭐 어디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강도를 하면서 어떠한 방법으로 살해할 것인지는 미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합니다. 뭐 적어도 범행의 구체적인 일시, 장소 그런 까지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그다음 불법성에 대한 피고의 인식은 공중송신권 침해 게시물을 임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정도가 될 것까지는 요하지 않는다. 좀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렇죠. 요건 요 뒷부분은 틀렸습니다.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정도는 돼야만 됩니다. 이게 얼핏 보면 서로 양립 불가능한 모순적인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다는 것은 범죄의 구체적 내용입니다. 그렇죠. 언제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강도 살인할 것인지, 이 총을 어떻게 쓸 것인지 범죄의 구체적 내용인데, 요거죠. 내가 이렇게 링크를 하게 되면 얘들이 공중소식을 침해하는 웹페이지에 연결되고, 바로 이게 공중소식은 침해 게시물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이런 것은 침해 게시물, 즉 이것은 범죄의 구체적 내용이 아니고 바로 침해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바로 그 영화 또는 그 저작물은 공중소식은 침해물이다, 이런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대가로 그 해설 한번 봅니다. 해설. 그래서 대가로 이번에 두 번째 문장 있죠. 물론 그 다음부터 봅니다. 네, 가로 열고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행되는 밑줄 한번 쭉 긋습니다. 범죄의 구체적 내용입니다.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합니다. 근데 이는 정범의 밑줄 긋습니다. 범행 대상입니다. 범행 대상인 침해 게시물 등의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과는 모순되지 않는다. 그러고 모순되지는 않습니다. 범행이 인식해야 되는 대상이 다릅니다. 미필적 인식이라는 얘기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입니다. 내용. 그런데 명확하게 인식해야 되는 것은 그 밑줄 있죠. 범행 대상입니다. 범행 대상. 내가 지금 링크를 걸어두는 이 저작물이 공중소식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건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공중소식권을 침해하는 것인가? 공중소식권을 침해하는 웹사이트인가? 미필적 인식만 갖고는 안 됩니다. 확실하게 알고 연결해 줘야지만, 어차피 링크하는 것을 이제 방조범으로 처벌하는 입장으로 싹 바꿨잖아요. 근데 처벌 대상 함부로 확대해서는 안 되니까 적어도 방조한 것을, 바로 링크한 것을 방조범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피고인에게 내가 링크하는 이 웹페이지가 얘들이 하는 이 전송 이런 것들이 공중소식을 침해하는 것이다. 요 불법성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4번 지문. 네, 그래서 4번 지문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뭘 보게 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죠. 일단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게, 그 링크를 하는 것은 무조건 방조가 안 된다, 그것도 아니고, 또 무조건 방조가 된다, 그것도 아닙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링크를 했지만 방조범으로 처벌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그럼 보겠습니다. 혐의자가 링크 대상이 침해 게시물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경우, 그렇죠?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방조가 성립하지 않고, 그렇죠? 그냥 어떤 링크를 했는데 얘는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게 적법한 것이다. 근데 갑자기 나를 처벌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방조가 성립하지 않고, 또 침해 게시물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그렇죠, 영리적, 계속적으로 제공한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근데 이 사건에서는 얘는
처벌되죠. 영리적 계속적으로 이렇게 자기가 다시 보기 사이트를 계속 운영하니까. 그 다음 영리적 계속적으로 정황 증대에 이르지 않은 경우 등과 같이 방조범의 고의 또는 링크 행위와 정범의 번제 실현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정될 수 있다거나, 즉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링크 한 것 때문에 공정소득은 침해 행위가 용이하게 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인과관계가 부정될 수 있거나 법질서 전체 관점에서 살펴볼 때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었다라고 볼 수 있다면 답을 준 거잖아요. 처벌되지 않겠다는 겁니다. 처벌하지 않겠다. 공정소식은 침해에 대한 방조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정리해야 되는 게 링크를 하는 것만 갖고는 무조건 방조범이 된다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바로 이와 같이 영리적 계속적으로 이와 같이 이렇게 하는 경우 방조범으로 처벌하겠다라고 기존의 링크와 관련된 판례를 다시 재검토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링크와 관련돼서는 이 판례만 정리하면 됩니다. 나머지 기존에 있는 판례는 출제되긴 곤란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들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21번. 실행 사수입니다. 피곤이 카메라 기능이 켜져 있네요. 그럼 언제라도 촬영이 되겠네요. 켜진 휴대전화를 화장실 칸 너머로 향하여 용변을 보던 피해 여성을 촬영하려 했다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실행 사수가 인정된다. 맞습니다. 맞고 촬영하려고 켜놓고 쑥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럼 실행 사수가 인정됩니다. 22번. 부사기 범의 공동전범. 이것도 출제 확률이 상당히 높죠. 먼저 그 부사기 범의 공동전범 하면 우리가 먼저 알고 있는 지문이 있죠. 2번입니다. 이거야말로 워낙 많이 출제되었으니까 부사기 범사의 공동전범은 다수의 부사기 범에게 요 두 개잖아요. 공통된 의무가 있어야 되고 또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만 성립한다. 일단 2번 지문은 옳은 지문이고, 따라서 부사기 범의 공동점을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통된 의무가 있어야 되고 더하기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는 경우에만 부사기 범이 성립합니다. 부사기 범의 공동점범. 이걸 토대로 바로 앞에 있는 1번 지문입니다. 정신병원입니다. A병원 소속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사인 갑이 병원장 을과 공모하여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할 때 해당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보호의무자가 우리 어머니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도록 하겠다 하면 요 입원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보호의무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만 됩니다. 왜? 다른 사람에 의한 불법적인 감금이 될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않은 채 입원을 시켰습니다. 공모해가지고. 그 다음에 정신보건법 위반, 보호의무자 확인 서류 등 수수의무 위반, 제2공동전범 성립하는 거 등을 보통 우리가 공모했다면 공동전범이 되잖아요. 근데 이거 가만히 보면 보호의무자 확인 서류 등 수수의무 위반입니다. 이거 작위범입니까? 부사기범입니까? 보호의무자 확인 서류 등을 수수해야 되는데 바로 서류를 받지 않은 채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서류를 받아야 되는데 수수해야 되는 의무를 위반했다. 이 말은 수수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부사기범이 됩니다. 이 자체가 부사기범. 부사기범이고, 따라서 결국은 부사기범의 공동전범이 되겠는가 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에서 등장인물이 병원상 을하고 전문의 갑입니다. 그러면 이 정신병원에 있고 이 사람이 병원장입니다. 네, 을이고 그리고 이 사람은 그냥 전문의 갑입니다. 얘하고 얘가 공모해가지고 어떤 사람을 우리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때 바로 입원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보호 의무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되는 서류를 수수해야 되는데 수수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서 정신보건법 위반죄를 범했다. 검사가 이렇게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정신보건법을 쭉 살펴보니까 이 보호 의무자 확인 서류 이걸 받아야 되는 의무가 누구한테 있느냐? 바로 병원장한테 있습니다. 이 정신병원의 병원장은 바로 수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입니다. 이 사람은 이 병원에 소속되어 있는 고용되어 있는 의사잖아요. 병원장이 아니니까 이 전문의 갑은 보호 의무자 확인 서류 수수 의무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고용된 의사니까 얘가 병원장입니다. 그 다음에 답은 나왔죠. 갑하고 을에게 공통된 수수 의무가 없습니다. 얘만 있고 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사기범, 수수 의무 위반, 수수를 하지 않은 부사기범의 공동증범이 성립하진 않습니다. 요거 틀린 지문이 됩니다. 이 용서는 향후 개소수로도 출제될 만한 판례이긴 합니다. 그 다음 제 23번 이건 나오기 힘들다라고 봐서 별표를 안 해놨습니다. 24번 이것도 마찬가지. 25번 이런 것도 괜히 막 골치 아프게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은 출제하기도 좀 곤란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쭉 넘어가는 겁니다. 이 부분. 그 다음 26번. 네, 26번. 예, 형법제 39조 1항, 요거 이제, 별표를 했고, 이제 이런 것은 완전히 새롭다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기본 수업 등을 쭉 통해서 공부할 때, 38조하고 39조, 이런 거 쭉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또 드는데, 또 막상 물어보면 잘 모르더라고요. 이거 좀 자신 있습니까, 요거? 항상 어렵습니다. 이게 보통 법원 검찰직에서는 뒤쪽이 많이 나옵니다. 현법총론에서 수험생을 틀리도록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현법간론에서는 재산죄라든지 문서재 판례를 어렵게 내거나. 근데 총론에서 뭔가 어렵게 낸다? 요겁니다. 요거고, 너무 크다, 이거. 요거 한번 훅 복습하고 내용 보겠습니다. 복습하고 보면 별거 아닙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쓰느냐? 요건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꼭 알고 있어야 되겠어요. 이걸 어떻게 쓰느냐? 기본 수업 때 이렇게 쭉 공부를 했고 기본 수업보다는 조금 더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걸 가지고 실체적 경합의 해결의 기본 구조 할 때 이렇게 설명하죠. 춘봉이가 절도죄를 범했고 이후에 상해죄를 범했고, 그냥 바꾸겠습니다. 상해죄를 먼저 했고 그 다음에 절도죄를 범했고 그 다음에 강간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상해죄가 절도죄와 강간죄 사이에 이때 예를 들어서 수원지방법원에서 검거 이상의 형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딱 확정됩니다. 확정되고 그리고 아직
법의 심판을 받지 않은 게 절도하고 강간이죠. 그럼 요거 그 위에 여기서 대전지방법원에서 판단하게 되죠. 그러면 대전지법 판사가 절도하고 강간, 절도하고 강간을 우리 법원에서 동시에 재판하고 있다. 따라서 동시에 재판하니까 동시적 경합범으로 봐가지고 38조를 정하여 흡수 과정 병하주의 중에 하나를 적용했다. 그러되면 이 대전지법의 최순덕 판사는 앞으로 대법관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 법관으로서의 자질이 의심스럽다. 좌천될까? 이런 문제입니다. 어떤가요? 우리 법원에서 동시 심판하니까 동시적 경합범 정하면 안 되죠. 왜 그렇게 되느냐? 이걸 가만히 보면 특히 이거잖아요. 사후적 경합범. 검거 이상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의 범한죄, 이걸 반드시 여러분들은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이 조문은. 그럼 이걸 보면 검거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 바로 상해죄입니다. 그 상해죄하고 그 판결 확정 전의 범한 죄가 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죄는 강간죄가 아니고 절도죄입니다. 결국은 상해죄와 절도죄가 이렇게 하나의 우주에 속하게 됩니다. 이렇게 속하게 되고 강간죄는 다른 우주에 속하게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다른 우주에.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 즉 이게 왜 이렇게 묶입니까? 사실은 수원지법에서 상해죄를 재판받을 때 검사가 절도죄를 공소 추가했다면 동시에 심판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동시에 심판받을 수 있었다. 그게 바로 경합범이잖아요. 경합범 개념이 하나의 법원에서 동시 심판의 가능성이 있는 것을 경합한다라고 하고, 이걸 실제로 동시 심판하게 되면 동시적 경합범이고 따로따로 재판받게 되면 사후적 경합범이 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이고, 따라서 사실은 상해죄 재판받을 때 절도죄도 수원지법에서 동시에 심판받을 수 있었는데 얘만 받고 얘는 대전으로 기소된 겁니다. 그럼 이게 뭐가 됩니까? 상해죄와 절도죄가 하나의 우주에 속하게 됩니다. 사후적 경합범. 그리고 상해죄, 절도죄가 하나의 우주에 속하게 되니까 강간죄는 수원지법에서,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수원지방법원의 사실심 판결 선고할 당시에는 강간죄를 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상해죄하고 동시에 재판받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떨어져 버리죠. 이 파란 우주하고 이 파란 우주를 뭐라고 하는 겁니까? 동시에 심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지만 경합범이 되는데, 예, 동시 심판의 가능성이 없죠. 그럼 이렇게 됩니다. 완전 독립한 별개의 범죄가 된다는 거. 그러면 요것하고 요게 네, 완전 독립한 별개 범죄입니다. 그러면 이 완전 독립한 별개 범죄, 그러면 절도죄하고 강간죄가 하나의 우주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절도죄는 왼쪽 우주고 강간죄는 오른쪽 우주죠.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절도죄와 강간죄 사이에서는 38조를 적용하면 안 되죠. 왜? 38조나 39조는 경합범에 대해서나 적용되는 겁니다. 경합범에 대해서나. 그런데 어차피 절도죄와 강간죄는 완전 독립한 별개의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38조를 적용하면 안 되고, 그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됩니까? 그냥 완전 독립한 별개의 범죄처럼 38조나 39조를 적용해서는 안 되고 따로따로 형을 선고하는 겁니다. 따로따로. 네, 그래서 절도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징역 6개월, 강간죄에 대해서는 징역 3년, 이렇게 형을 따로따로 선고해야만 됩니다. 이런 게 전부 다 법원칙 등에서는 출제가 되죠. 어떤 식으로 출제됩니까? 하나의 판결로 두 개의 자유형을 선고하는 것이 가능하다. 옳은 지문됩니다. 하나의 판결로 두 개의 자유형을 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어차피 하나의 판결이고 징역 6개월이고 징역 3년이니까
형을 따로따로 선고하는 게 아니고 징역 3년 6개월의 하나의 형을 선고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됩니다. 완전 독립한 별개의 범죄니까 따로따로 가는 겁니다. 하나를 합쳐가지고 3년 6개월 아닙니다. 물론 예배에서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다 보면 헌법적인가요? 선거범하고 비선거범은 분리해서 선고해야만 됩니다. 당선 무효형을 확실하게 결정하기 위해서. 그건 이제 헌법 차원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냥 우리 형법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물론 이것만 갖고는 아직까지는 기본이죠. 기본. 여기서 더 나갑니다. 절도죄형을 정하면서는 어떻게 됩니까? 대전지법 판사가. 사실은 이거죠. 상해죄와 절도죄가 사후적 경합한 관계 있죠. 그러면 실제로 동시에 심판할 수 있었는데 수원에서 따로따로 간 겁니다. 그러면 상해죄와 절도죄 요 사이에서는 39조가 적용됩니다. 39조. 이거죠. 동시에 심판할 수 있었는데 따로 돌아가고 사후적 경합범이 되면 39조 형평고려 임의적 감면입니다. 즉 대전지법 판사가 절도죄형을 정하면서는 상해죄하고 사이에서는 39조가 적용되니까 동시에 심판할 때와의 형평을 고려하되 너무 지나친 형벌이 되어서는 안 되니까 형을 감형도로 면제할 수 있다. 이 말은 형을 감형이나 면제 안 해줘도 되니까 면제 안 해줘도 됩니다. 징역 6개월 가능하게 됩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갑니다. 대전지법 판사가 심리를 하다 보니까 요 절도죄입니다. 절도죄에 대해서 정상 참작 사유가 있습니다.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습니다. 왜 절도를 했는지를 심리해 본 결과 범죄의 동기가 어머니가 폐암말기에 걸렸는데 수술비를 구할 수 없었던 겁니다. 아무도 빌려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검은 방을 틀었고 쪽지도 남겨놨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물건을 훔쳐가는데 제가 1년 안으로 꼭 막노동을 해서라도 돈을 갚겠습니다. 라고 했고 그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일을 해서 돈을 다 갚긴 갚았습니다. 그래서 판사가 봤을 때 절도죄에 대해서는 정상 참작 사유가 있고 강간죄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그러면 절도죄에 대해서는 뭐가 가능합니까? 바로 62조 1항이죠. 3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을 선고할 때 정상 참작 사유가 있다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바로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절도죄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 그리고 집행유예 2년을 딱 선고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또 문제된 게 이거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하나의 판결이니까 절도죄에 대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이상 강간죄에 대해서도 형의 집행을 유예해야 됩니까? 유예할 필요가 없죠. 왜 그런가요? 말 그대로 완전 독립한 별개의 범죄입니다. 완전 독립한 별개의 범죄 안에 있잖아요. 요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요것도 출제되는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식으로 출제되면 이제 대비하지 못한 수험생들은 추풍낙엽으로 막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런 식으로 출제되는 지문이 이거죠. 하나의 판결로 두 개의 자유형을 선고하면서 그중 일부에 대해서만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한 판결이다.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그럼 이런 것만 하면 내용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 보통 기본 수업 때는 여기까지 했죠. 여기서 좀 더 나갑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여기서 좀 더 이제 출제자가 수험생을 무조건 이번 문제를 통해서 틀리도록 만들겠다. 정말로 제대로 공부한 수험생을 하기시키고 대충 키워드 따고 암기한 사람들을 떨어뜨린다. 이렇게 된다면 이런 것이 묻는 겁니다. 그거 뒤로 갑니다. 이제 뭐가 문제가 됩니까? 대전지법 판사가 고민하게 됩니다. 어차피 강간죄에 대해서 징역 4년을 선고받게 되죠. 추몽이는. 그러면 오늘 집에 못 갑니다. 교도소 바로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이때 교도소 들어가겠죠. 감시타워가 있고 강간죄로 복역하게 될 겁니다. 한 3년 정도 실형을 선고받았으니까. 근데 최순호 판사가 뭔가 좀 기분이 찝찝합니다. 뭐가 찝찝합니까? 얘는 어차피
강간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으니까 교도소 들어가게 된다. 그런데 절도죄에서의 집행유예 있잖아요. 집행유예가 요때부터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기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교도소 안에 있을 때 2년. 그렇죠? 바로 여기서 여기까지. 절도죄입니다. 절도죄의 집행유예 기간이 2년이잖아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주몽이가 강간죄로 교도소 안에 있을 때 절도죄의 집행유예 기간 이게 끝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판사가 영 기분이 안 좋습니다. 왜? 집행유예를 함으로써 그래도 위하적인 작용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범죄 예방하고 억제하려고. 근데 그게 교도소 안에 있을 때 그 시간이 다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면 절도죄에 대해서 집행유예를 한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 그래서 결국은 판사가 이제 이렇게 결정 내립니다. 바로 집행유예 2년을 딱 선고하면서 이 집행유예 기간의 시기를 바로 요때부터 강간죄 요때부터 끝난 다음부터 요때부터 즉 다른 형의 집행 종료일로부터 기산하라. 요때부터 집행유예 2년 기산하라. 바로 이렇게 선고해버립니다. 절도죄의 바로 강간죄의 종료일로부터 기산하라. 이렇게 선고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차피 강간죄로 3년 동안 교도소에 있으니까 절도죄에서의 집행유예 기간이 여기서 끝난다. 이런 것은 위하적인 작용이 별로 없다. 그러니까 바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되 집행유예 기간의 시작하는 기간을 바로 강간죄 형집행 종료로부터 2년을 기산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위법한 판결일까? 적법한 판결일까? 이게 다 터진 적이 있죠. 이런 것은 위법합니다. 명문의 규정 없이 함부로 집행유예 기간의 시기를 판결 확정일 이후의 일정 시점으로 법원이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바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해석이 됩니다. 아시겠죠? 결국은 결론적으로는 주몽이는 집행유예가 확정된 요때부터 그냥 2년이 기산합니다. 결국은 강간죄로 교도소 안에 있을 때 집행유예 기간 2년이 끝납니다. 아시겠죠? 이게 거의 완성본입니다. 요거 알면 풀리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대신에 기본적인 이 운용체계하고 요거 뭐 경합법이 무엇인지 대칭되는 완전 독립한 별개의 범죄가 무엇인지 이걸 모르잖아요. 그러면 요 헌법 전원 뒷부분 아마 폭망합니다. 이거 어떻게 손을 댈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히려 법원 검찰 측에서는 뒤쪽이 많이 나옵니다. 왜? 털리라고 내는 겁니다. 털리라고. 우리 경찰간부 그리고 경찰청 쪽에서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겁니다. 만약에 앞으로 수준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9급은 7급으로 7급은 좀 더 올라갈 겁니다. 왜? 9급이 올라가는데 7급이 그대로 있다가 그대로 비슷하게 되면 안 되면 또 올라갑니다. 가수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뭐 갖고 틀리게 만들겠습니까? 판례 키워드 아닙니다. 그런 것은 누구라도 맞추는 거고 공무원을 좀 냈다면 공부한 수험생을 틀리게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걸 과연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여기서 출제하니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죠. 뭐 찌그러기 판례 많이 알아봤자 별 의미는 없고 중요한 판례를 제대로 알자. 그러면 학교가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가끔씩 공부를 가장 잘못하는 수험생들이 제가 봤을 때 책은 많이 갖고 있습니다. 책만 이만 갖고 있습니다. 책은 많이 갖고 있대 정리를 못합니다. 하다가 심장 들어갑니다. 그걸 봐야 책 한 권만 정리하고 가면 됩니다. 책 한 권만이라도 제대로 파악해서 가자. 그게 자기 자신에 대한 제가 생각했을 때 자신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나 자신이 없으면 많은 책에 의존하려고 합니다. 그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냥 적당하다라고 딱 생각되는 책, 그걸 내가 뿌리만 뽑고 가면 됩니다. 대신에 요즘 받는 요게 첫 스타트입니다. 요게 첫 스타트고, 그러면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답은 1번 밑에 있네.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습니다. 근데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답을 줬잖아요.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입니다. 그러면 훈련이 되어 있다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다면서요. 그러면
그럼 이거 경합범이 아니라는 겁니다. 경합범이 뭡니까? 하나의 법원에서 동시 심판의 가능성이 있는 게 경합범이 되죠. 그러면 이미 이 지문에서 동시에 심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완전 독립한 저 경합범이 아니고 이거잖아요. 완전 독립한 별개의 범죄 사이에서는 경합범에 대해서나 적용되는 38조나 39조를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면 동시에 판결할 수가 없었던 경우 39조 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에 형평을 고려하여 선고하거나 형을 감형되는 면제할 수 없다. 맞습니다. 39조를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요거 알고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다. 그러면 경합범이 아니다. 완전 독립한 별개의 범죄니까 39조 형평 고려 에머스 감면 적용되지 않는다. 예, 간단하게 풀립니다. 그 다음 2번 질문. 그렇습니다. 네, 공직선거법상의 선거범하고 다른 제 경합범에 대해서는 이를 분리선고해야 된다. 뭐 이건 법 조문이 그렇습니다. 그래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왜냐하면 그 공직선거법 선거 관련 범죄입니다. 선거 관련 범죄는 참고로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선거 관련된 범죄로 그 당선자가 벌금 100만 원이 딱 확정되면 당선 무효입니다. 그러면 재선거가 아니고 보궐선거가 아니고 재선거로 나갑니다. 또 뭐 당선된 후보자의 뭐 선거 사무장 등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선거 관련 범죄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선 무효형이 벌금 300만 원인지 100만 원인지 이게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다른 것하고 함께 재판받아가지고 다른 예를 들어서 뭐 직무유기라든지 다른 것 때문에 경합범 해가지고 경합 가중해가지고 벌금 500만 원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은 선거 관련 범죄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고 다른 경합범으로 다른 그 범죄 때문에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당선 무효형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선거 관련 범죄하고 선거 관련되지 않은 나머지 문제는 분리하는 겁니다. 분리해서 형을 선고하는데 그래서 공직선거법상의 선거범하고 다른 제 경합범에 대해서는 분리선고해야만 됩니다. 그래야지만 선거 관련된 범죄로 벌금 100만 원이 확정되는지 당선 무효형이 되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분리선고해야 하므로 판결이 확정된 선거범죄하고 확정되지 않은 다른 죄는 39조 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에 형평을 고려하여 선고하거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 어떤가요? 말 그대로 선거범하고 다른 선거범은 하나의 법원에서 동시 심판의 가능성이 있는 수재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네, 없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39조를 정하면 안 됩니다. 없다라고 했으니까 옳은 지문입니다. 그 다음 27번 요건 출제해야 되기 좀 곤란하지 않나, 너무 좀 심하게 들어간 것 같다, 요런 생각 때문에 별표를 하진 않았습니다. 28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좀 너무 요런 것은 요런 거죠. 요런 것을 출제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 경찰간부 그리고 경찰청에 주어지는 시간만 갖고는 풀기 힘듭니다. 왜냐면 이런 거 할 때는 보통은 사실관계 내고 밑에 참고 조문까지 줍니다. 참고 조문까지 주고 다음 조문을 토대로 문제를 푸시오. 이런 식으로 출제하니까 최소한 한 문제 풀 때 한 2분 정도 이상을 줄 수 있는 5급에서 좀 어렵게 낸다. 그때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출제 확률은 좀 적고, 또 출제하려고 출제자가 문제를 만들어봐도 상당히 문제 자체가 방대하게 길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출제하기를 꺼려 할 겁니다. 그래서 소개는 했지만 별표하진 않았으니까 이런 거 공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100점 받으려고 공부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 90점 정도로 목표해서 공부하다가 그래도 운이 좋으면 100점 받을 수 있잖아요. 괜히 나올까 말까 이런 애매한 거 가지고 그 시험 임박했을 때, 안 그래도 그 시험 임박했을 때의 시간, 한 시간은 정말 소중한 시간입니다. 근데 전혀 2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그런 내용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 차라리 잠을 자는 게 체력 충전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소개는 했지만 출제되지는 않을 겁니다. 29번입니다. 몰수 추정입니다. 이런 것은 출제될 확률은 매우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각각 을이 공모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영상을 배포하고 또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여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갑이 범죄 혐의에 이용한 웹사이트 매각을 통해 취득한 대가, 이거 48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 즉 추징의 대상이 될까 이 문제입니다. 즉 이겁니다. 웹사이트 매각. 이거 몰수나 추징의 대상이 될까? 네, 그러면 우리가 48조를 외우고 있죠. 근데 48조를 외우는 게 되게 번거로우니까 압축 파일로 우리가 이렇게 공부해 왔었습니다. 우리 뭐 48조의 몰수는 특정물로서 무공정범 재생치대. 그리고 추징은 몰수 요건을 구비하였으나 몰수할 수 없을 때. 네, 여하튼 48조의 내용을 수치하고 있는 게 첫 스타트였고 48조 외우는 게 되게 번거로우니까 이렇게 줄여가지고 이게 뭡니까? 특정물입니다. 종류물이 아니고 특정물, 대저거다라고 특정할 수 있고 그 다음 요 네 개 중에 하나만 되면 되죠. 무주물, 공범자 소유, 정을 알면서 취득한 자의 소유, 범인 자신의 소유. 요 네 개 중에 하나만 돼도 O가 되고 그 다음 범죄 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그리고 범죄 행위로 인하여 생한 물건, 생겨난 거, 범죄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그리고 전항의 대가로 얘들이죠. 얘들을 판 대가로 취득한 물건을 몰수할 수 있고 추징은 몰수 요건 바로 이거죠. 특정물로서 무공정범. 몰수 요건을 구비하였으나 몰수할 수 없을 때 추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결론적으로는 우리 형법 48조에서 몰수는 물건만 몰수할 수 있죠. 특정물이니까. 이게 바로 특정물이니까. 특정물은 바로 물건입니다. 즉 한마디로 48조 이한 몰수 대상이 되는 것은 물건이지 재산상 이익이 아닙니다. 먼저 그러면 해설 한번 봅니다. 그 밑에 대가로 1번에 밑줄이죠. 밑줄. 가로 열고 현재 48조는 몰수 대상을 물건으로 한정하고 있다. 가로닫고. 뭐 무형의 재산, 재산상 이익 이런 것은 몰수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특정물로서 무공정범 재생치되는 건 특정물입니다. 물건으로만 딱 한정되어 있습니다. 왜? 48조 대가리로 맨 처음에 봅니다. 48조량은 범죄 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이잖아요. 물건. 재산상 이익은 몰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뭐 해설 보수와서 한번 쭉 봅니다. 배임 수재죄와 같은 경우, 배임 수재죄의 경우 추징 대상 안에는 재산상 이익도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48조는 물건으로 딱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가로 2번 딱 봅니다. 위 웹사이트입니다. 그렇죠. 엄란한 영상이라든지 도박 사이트를 홍보했던 이 웹사이트는 범죄 행위에 제공된 밑줄 한번 쭉 꼽습니다. 무형의 재산에 해당할 뿐입니다. 무형의 재산입니다. 즉 한마디로 이거죠. 범죄 행위에 이용한 이 웹사이트를 매각해가지고 팔아가지고 내를 한 6천만 원 정도 받고 받는 겁니다. 요 6천만 원 추징할 수 있는가? 근데 웹사이트 요 자체가 무형의 재산입니다. 물건이 아닙니다. 물건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아예 이 웹사이트 자체가 특정물이 아니잖아요. 물건이 아닙니다. 그러면 몰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거 추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추징 요건이 이거잖아요. 몰수 요건을 구비하였으나 몰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예 몰수 요건을 구비한 적이 없습니다. 웹사이트 이건 특정물이 아니니까 결국은 몰수 요건을 구비한 적도 없으니까 추징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이 판례의 결론입니다. 따라서 이거 추징 대상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질문이 되고 일단 몰수 요건을 알고 있어야 되고 몰수 요건은 특정물이다. 그런데 웹사이트 자체가 무형의 재산이다. 물건이라고 볼 수 없으니까 몰수할 수도 없고 예시 당초부터 몰수 요건을 구비한 사실이 없었던 이상 추징 대상이 될 수도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페이지 넘어갑니다. 배가 고프지만 촌농까지는 끝내고 식사를 하도록 그러겠습니다. 네, 이제 31번. 30번 이거 참고로 하시고 31번 별이 두 개입니다. 전합식 판결입니다.
근데 이건 미 많은 분들이 공부를 해 오셨을 겁니다. 작년 초에 거의 나온 판례니까. 그렇죠. 2021년도 1월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형태로든 여러분들이 작년에 문제 풀이든 모의고사든 통해서 이 내용을 이제 봤을 겁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 저 요거 보기 전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왜 전화합의체 판결까지 가서 다투어졌을까? 예를 들어서 간도죄를 범한 다음에 간도죄인데 이게 장애 미수다라고 보겠습니다. 예, 강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겁니다. 그렇죠? 간도죄하고 장애 미수입니다. 예, 그러면 간도죄의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그러면 유기징역형의 상한은 30년 이하고, 게다가 장애 미수는 25조 기수범의형보다 감경할 수 있다. 임의적 감경이잖아요. 임의적 감경. 임의적 감경입니다. 그러면 장애 미수가 되면 강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죠. 그러면 그 법원은 감경해 줄 수도 있고 감경하지 아니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임의적이니까. 그럼 그걸 한번 합쳐봅니다. 그러면 만약 이렇게 될 수 있죠. 1번. 그럼 이거 미수 감경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수 감경한 여기서 문제 되는 거죠, 봅니다. 첫 한형을 계산하라. 첫 한형 어떻게 되느냐? 그럼 이렇게 할 수 있죠. 감경하지 않기로 마음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번에서 미수 감경 하지 않은 경우가 있고 또 미수 감경 한 경우로 나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수 감경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법정형 그대로입니다. 결국은 3년 이상 30년 이하잖아요. 근데 미수 감경을 했다면 뭐 어떻게 됩니까? 미수 감경을 했다. 그러면 55조가 적용되잖아요. 55조 3호에서 2분의 1씩 떨어지겠죠. 그럼 이거 2분의 1 떨어지면 1년 6개월 이상 요도 절반으로 떨어지게 되면 15년 이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합쳐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미수 임의적 감경이니까 미수 감경하지 않을 수도 있고 감경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미수 감경하지 않았을 때 가장 오래 사는 것은 30년입니다. 만약에 미수 감경했다. 가장 적은 것은 1년 6개월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잖아요. 이 두 개가 겹치죠. 이 두 개를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가장 짧은 것은 1년 6개월입니다. 1년 6개월. 이상 감경해줬다면, 근데 감경을 안 해줬다면 가장 오래 사는 것은 요거잖아요. 미수 감경하지 않았다면 30년입니다. 1년 6개월 이상 3천이다. 요게 바로 그 미수 감경한 처단형을 요렇게 봐야 된다. 요렇게 볼 수도 있고, 요 두 개를 합쳐가지고 가장 짧은 것은 이고 가장 긴 건 이거다. 감경하지 않을 수도 있고 감경해 줄 수도 있다. 요게 1번이고 아니다. 그냥 미수 감경한 처단형은 요 법정형을 기준으로 그냥 분명히 55조 3호 유기징역 유기검거를 감경할 때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이때 형기라고 하는 것은 단기, 장기 모두 감경되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바로 55조 3호에 의해서 미수 감경한 처단형은 요 법정형 단기, 장기 모두 2분의 1로 떨어지면 된다. 그래서 모두 떨어져 가지고 바로
1년 6개월 이상 요거 절반 15년 이하로 봐야 될 것이지 1년 6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볼 게 아니고 15년 이하다. 이렇게 다투진 겁니다. 이 전압의 판결을 통해서. 뭐 현재 법원의 입장은 뭡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종전에 계속 2번처럼 해석을 해왔죠. 그렇죠. 보통 기본수 때도 간호죄, 장애 미수 강경하면 55조 3호가 적용되고 55조 3호는 형기의 2분의 1 떨어진다. 이때 형기는 당이 장이 모두 떨어진다. 이렇게 해왔고 이와 같은 기존의 판례 입장하고 실무의 해석은 여전히 그대로다. 그래서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2번입니다. 그대로 이렇게 됩니다. 1년 6개월 이상 15년입니다.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보는 게 아닙니다. 미수 강경 하지 않았을 때는 30년이고 이미지 그러니까 미수 강경을 만약에 해주면 최저는 요거다. 그러니까 요 두 개를 합쳐가지고 1년 6개월 이상 30년. 결국은 미수 강경을 하게 되면 요 입장은 뭡니까? 장기는 그대로 있고 단기만 떨어지면 된다. 단기만 이렇게 떨어지면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미수 강경 안 해줘도 되니까 안 해주면 30년이고 감경해주면 가장 최저는 이렇게 된다. 따라서 결국은 미수 감경한 처단형은 법정형에서 단기만 2분의 1로 하면 된다. 이런 입장이 있었지만 다수 의견은 이 입장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단기, 장기 모두 2분의 1로 떨어지는 겁니다. 예, 따라서 이걸 이해하고 이 질문 한번 봅니다. 임의적 감경 사유가 존재가 인정되고 법관이 그에 따라 징역형에 대해 법률상 감경을 하는 경우 임의적 감경, 즉 미수 감경 이런 것들 처단형은 형을 감경한 것하고 그렇죠. 감경한 범위가 예를 들어서 여기라면 뭐 1년 6개월 이상 15 그리고 감경하지 않은 게 3년 이상 3점 이하 그걸 모두 합한 범위로 봐야 된다. 이 두 개를 합치면 1년 6개월 이상 가상기간 30년 이렇게 범위 타당함으로 벌써 틀리고 있죠. 이게 이 전압식 판결의 소수 의견 입장입니다. 즉 반대 의견 입장입니다. 결국은 법정형의 하한만 2분의 1로 감면되는 것으로 봐야 된다. 틀렸습니다. 하한만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단기, 장기 모두 떨어진다. 이게 기존 입장이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한 겁니다. 예, 아시겠죠? 예, 조금만 더 시간 참 잘 갑니다. 예, 오전에 여기까지 하고 예, 식사들 마시가 하시고 오후부터 이제 전부 강론 재진판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